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폭탄 발표에 미국 초비상 사태. 2. 23조 갑질 카타르 멘붕. 3. 한국이 법대로 하자며 맞소송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한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극도로 민감하고 기밀적인 정보를 요구한 일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 생산량, 핵심 소재,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과 같은 핵심적인 비즈니스 정보를 제출하라는 믿기 어려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지난달부터 시작하여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혔습니다. 초기 요구사항에는 재무계획서를 비롯하여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생산 과정과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극비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들의 기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유 없이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걱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와 반도체 산업 간의 긴밀한 협의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깐깐한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미 상무부는 27일 현지 시각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영은 물론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에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한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IC, 위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거래선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 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날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판매 가격, 수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장 운영자, 생산 감독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 전체 직원의 유연과 급여, 기업 판관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 R&D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 철저한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화학 소재와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도 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극비 정보들을 바로 내일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에 초과 이익을 추산해 일정 부분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도체 패권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뺏으려는 미국의 갑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더해 97쪽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더해 근로자들이 보육시설을 중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수집한 삼성전자, TSMC의 핵심 기밀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MM1나노는 10억 분의 1m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핵심 기밀일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TSMC 가 공장을 건설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수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일이 예측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재계에선 미 정부가 연일 내놓는 무리한 반도체 정책에 자국의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에다 각종 노동교육 정책까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건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적자 상태라며 이런 여건이 지속되면 보조금 신청 여부와 공장 완공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으로 중국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집권 3기위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개막에 앞선 지난 24일에는 시 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0조 원을 중국에 투자한 삼성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극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약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TSMC까지 합세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과 TSMC가 한 번에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세계의 GPU 회사 엔비디아와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도 모두 마비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TSMC도 삼성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TSMC가 반대로 중국에는 조 단위 투자를 알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 약 3조 113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도 대만 모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TSMC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TSMC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회생시키려다 날벼락을 맞은 바이든. 한국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며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바이든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현대기아차에는 뒤통수를 치더니 아이오니크 5 한국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으로 투자한 일본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마저 바이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며 이런 식으로 황당한 차별외교를 하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했던 LNG선 100척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며 엄포를 놨던 카타르가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엄청난 현상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까지 대서특필된 상황인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려 한 카타르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초대박이 예상되는 상황. 카타르는 한 해 7,700만 돈 규모의 LNG를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와 1, 2위를 다투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0척가량의 LNG선 도입을 추가로 추진했고 2020년 4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6척에 달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 먼저 발주를 해 충격을 줬는데 중국이 LNG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 2달 후 한국 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신조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규모만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슬롯 계약을 한 후 즉각 본계약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끄터왔습니다. 한국과의 LNG 재계약을 이끌고 성가 인상 시 이득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3건의 장기 계약으로 연간 총 900만 돈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0만 돈 규모의 계약이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카타르는 이에 대한 재계약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가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작년 7월 먼저 성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200만 톤 규모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카타르 측의 본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측과도 LNG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150만 톤 더 많은 350만 톤 규모의 계약을 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4척의 LNG선을 중국에 발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계약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최근 신조선가가 크게 오르자 2년 전 가격으로 건조해달라는 상식밖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주를 보류해버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식선을 넘어서는 카타르 측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2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LNG 운반선 가격도 1억 8,6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올랐기에 본계약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강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년 전 가격으로 할 경우 수조 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1분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100척을 다 돌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주면 LNG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카타르가 최대 278억 달러, 1,800억 위안의 고액 주문을 손에 들고 중국과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발주하려던 LNG선 100척 이상의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중국 측이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일 로이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와 카타르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LNG 수입액이 마이너스 18%로 대폭 감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LNG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깐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마이너스 1%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난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봉쇄돼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자 유럽이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작년 세계 1위 LNG 구매자였지만 올해는 다시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LNG 물량이 들어와도 산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고 사업이 끔찍합니다.
주유소나 제철소 등의 고객이 1년 전이 절반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4개월간 러시아로부터 60% 이상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러시아는 중국과 초대형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연간 100억 입빅미터,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 길이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갔죠. 2019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해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이면 나머지 계약 물량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도 중국 경제가 쑥대밭이 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여름쯤 최대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로가 막혀 가스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카타르와의 추가 계약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 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해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이나 카타르,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의 LNG 수입량은 작년 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은 올 초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팔로가 막혀 거의 8천만 배럴이 바다에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에서는 중국 LNG선 사용을 크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선사들도 한국 쪽으로의 LNG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이유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한국 LNG선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한국 조선사들의 입김마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는 가운데 후판 가격 또한 5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선가 지수가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와 삼성도 적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자 주가 반등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매수세가 크게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가 인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지만 올해 적자폭이 크게 줄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한 5,500원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반등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스 마켓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선박 발주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카타르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누적으로 39척 이상의 LNG선을 수주하며 주문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척당 성가는 2억 3천만 달러로 2척에 5,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도 3척을 수주하며 이틀간 1조 4,500억 원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조선 5개사는 4월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 약 30조 원, 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4억 달러의 6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LNG 선단의 22%를 차지하는 그리스까지 한국에 발주를 넣었고 이는 유럽 지역 운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U 업체들은 한국 LNG선이 활용되길 바라고 있어 급해진 쪽은 카타르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된 미국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4월 연 158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선박 갑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선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는 2017년 중국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인도가 지연되며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제안한 LNG 재핵화기 성능평가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채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기화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로 LNG선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자재의 표준을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의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기술력이 더 높은 한국과 현명한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본 이후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삼성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 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 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의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의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의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의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의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에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3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의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의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의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는 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 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 친 특허 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 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엔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 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의 연구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 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 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인 TSMC가 관련 특허를 넘겨주며 삼성에게 소송을 유도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